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현재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오는 2026년에서 28년 기간 초도 물량 40대를 생산한 뒤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양산해 총 120대를 우리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 아래 개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의 초도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던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5월 8일 국방연구 세미나에서 KF-21 120대 가지고는 우리 영공을 지키기 어렵다. 5세대 이상 고성능의 하이급 전투기 F-35A급 전투기를 더 사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투기, 미사일 등 무기 관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국내 개발보다는 직도입을 주장해왔던 한국국방연구원이 2040년 우리 군이 보유해야 할 공군 전투기 적정 대수에 대한 세미나에서 F-35 전투기를 더 도입해 미래 공군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F-35 40대 도입을 완료했고 지난해에도 2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안 그래도 외국 방산업계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치열하게 전투기 구매 로비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안팎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딴지를 걸어도 KF-21의 독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묘한 시점에 KF-21을 개발하는 카이, 즉 한국항공우주 산업이 최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KF-21과 관련해 한국항공우주 산업이 깜짝 발표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왜 이렇게 KF-21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인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 5일 KF-21의 수출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서 KF-21을 개발 중인 한국항공우주 산업 카이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KF-21과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구체적인 소식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방산무기 수출 시장이 워낙 비밀을 중시하기도 하고 그동안 카이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KF-21 수출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자제해왔는데 이 같은 태도를 뒤엎고 카이가 직접 구체적인 수출 협상 상황을 밝힌 것이라 더욱더 주목받았습니다. 카이가 밝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F-21 관련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80%에 이르렀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중요한 사업 파트너로서 끝까지 관계를 이어갈 계획인데 이는 48대의 구매 옵션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 이 밖에 KF-21 수출과 관련해 UAE와 사우디 등 중동국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사우디와는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협상을 진행 중인데 라팔과 유로파이터 등의 낡은 기종들의 생산이 중단되어 2030년대 중후반부터는 경쟁 기종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카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우디와 협상 중이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은 상당한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을 미루기 때문에 KF-21 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지만 카이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한국이 인도네시아 이외의 국가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연간 국방비가 10조 원이 안 될 정도로 국방비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라팔 전투기 48대를 도입해 운영하게 되면 매년 2조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해질 테고 안 그래도 국방비가 모자란 나라가 전투기 공통 개발을 할 여력은 더욱더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분담금을 보낼 여력은 없으면서도 공동 개발을 포기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라 결국 KF-21 보라매가 완성되면 적절한 수량을 도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이의 입장에서도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지 않았으니 인도네시아의 시제기 제공을 거부하고 인리의 지분율을 크게 낮추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카이는 인도네시아를 대신할 국가들과 활발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사우디와 이미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향후 사우디와 6세대 전투기 개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우디로서는 영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개발 자금을 투입하고 모든 권리를 확보하려고 해봤지만 일본의 반대로 인해 사업 참가가 어려워졌고 첨단 기술 이전에 부정적인 영국과 일본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천문학적인 돈만 투자하고 실속이 없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첨단 기술 이전에도 열려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이미 천궁2를 구매하면서 한국 방산무기에 대한 신뢰도 쌓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사우디와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어 미국이 사우디에게 다시 방산무기를 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가 미국과 사이가 멀어진 틈을 타 사우디를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사우디 방산전시회에서 FC-31 전투기는 물론 중국이 UAE에 수출한 L-15 고등훈련기까지 전시하면서 사우디의 적극적인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국산 장비 구매에 쓴다는 계획이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중국은 사우디의 전투기 대체 수요와 무기 국산화를 위한 기술 전수 등을 동시에 충족시켜주겠다며 FC-31 전투기 사우디 현지 생산까지 제한하면서 사우디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L-15 고등운 연기 정도를 사는 것과 FC-31 전투기와 같은 전투기를 사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투기를 팔면서 현지 생산까지 시켜준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가는 일례로 미국이 F-35 공동개발국이었던 튀르키예가 러시아로부터 S-400을 구매하자 즉각 튀르키예를 공동개발국에서 퇴출시킨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이 방산무기를 팔지 않고 사우디를 멀리하자 그동안 중국의 5세대 전투기 FC-31을 살 것처럼 하며 협상 카드로 사용해왔고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가 중국과 밀착하려 하자 이를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 미국은 결국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고 현재 무기 수출 금지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사우디가 그렇게 원하는 F-35를 판다고 해도 사우디가 그렇게 원하는 기술, 즉 첨단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을 허락할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방의 전투기를 얻고 기술 이전까지 받고 싶어하는 사우디로서는 한국의 KF-21 개발에 참여하는 게 최선이란 결론을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사우디는 그냥 전투기 구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공공연히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조 원의 예산을 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차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의 첫 일정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바로 경남 사천의 카이 비행장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에 맞춰 KF-21 시험 비행에 나섰는데 주목할 것은 바로 이때 시험 비행에 나선 기체가 KF-21 시제 6호기였다는 점입니다. KF-21 시제 6호기가 복좌형이기 때문입니다. 복좌형의 의미는 단순히 뒷좌석이 하나 더 늘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밑그림이 바로 KF-21 복좌형 시제 6호기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카이에게 굳이 복좌형 전투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했을 때에도 복좌형을 밀어붙인 이유는 KF-21 후방 좌석의 인공지능, 고성능 슈퍼컴퓨터 시스템, 자율주행, 유무인 복합체계, 차세대 전자전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 즉 다중코어 CPU와 GPU, 고용량 램 등을 탑재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엔비디아의 H100과 같은 고성능 GPU는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필수품과 같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AI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투기 내부에 이러한 고성능 GPU를 탑재해야 하는데 이런 공간을 위해서는 후방 좌석, 즉 복좌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시제기 6대를 거의 몇 달 차이로 단좌기와 복좌기로 거의 동시에 만든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로키드 마틴조차 이런 계획을 말하자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절대 만들 수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해냈다. 엔지니어 수도 부족하고 사천이 지역이라는 핸디캡까지 있었지만 우리는 마음을 모아 지난 30년 동안 이 일을 했다. 카이가 KF-21 단좌기와 복좌기를 거의 동시에 만들어낸 한국의 저력에 대해 말한 부분입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도 우리 사우디가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본받아야 할 롤모델이 한국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KF-21은 사우디와 UAE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에서도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음은 말레이시아 군사전문지 디펜스 시큐리티 에시아가 2024년 5월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운용 중인 FA-18D와 수호이 30MKM은 2035년, 2040년 사이에 말레이시아 공군에서 퇴역할 예정이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은 한국의 KF-21이 실전 배치되는 기간이다. KF-21 보라매는 올해부터 양산 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며 1억 7,800만 달러를 들여 KF-21 블록원 4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한국은 2026년이면 KF-21 제작 단계는 완료될 예정이며 2032년까지 대한민국 공군이 120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즉 2035년, 2040년 사이 말레이시아 공군기들이 퇴역할 시점과 KF-21이 실전 배치되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말레이시아에 KF-21을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KF-21은 지금 해외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6세대 전투기인 유무인 복합체계 전투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주목받고 있는 지금 F-35 전투기처럼 외국 무기들을 도입하는 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자주국방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은 자동차 엔진과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항공기 엔진 중에서도 초음속 전투기의 엔진은 전 세계에서 몇몇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극악의 기술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여객기가 시속 8,000m 고도에서 시속 800에서 900km의 속도로 비행한다면 전투기는 그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음속보다 빠르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높은 출력과 내구성을 갖춰야만 합니다.
특히 음속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후기 연속이라 불리는 추가 연소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고출력에서 발생하는 열에 추가 연소 장치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가해지면서 200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열에 견딜 수 있는 엔진의 첨단 소재와 기술을 요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 엔진 메이커인 미국의 프렛 앤 위트니조차 F119 엔진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데에만 12년, F22 장착 이후 테스트에만 14년, 도합 26년이 걸렸으며 중국은 지난 35년 동안 약 30조 원의 돈을 들였지만 여전히 터빈 블레이드 파손, 출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겪으며 아직 온전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중 굴지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의 엔진의 수명이 가장 깁니다. 초기 도입 비용은 러시아나 중국제가 저렴하지만 전투기 수명 주기에 따라 엔진은 계속해서 바꿔주어야 하는 것이라 결국은 미국제가 더 저렴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유일의 항공 엔진 제조업체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KF-21과 추후 미래 전투기에 탑재될 첨단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도 F-22의 엔진을 만든 세계적인 엔진 회사인 프렛 앤 휘트니와 손을 잡고 항공 엔진의 설계부터 투자를 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연구 개발까지 진출하겠다고 선언하자 해외 언론들이 이를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하나는 이를 위해 2037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하고 현재 KF-21에 탑재된 것과 같은 22,000파운드급 추력을 지닌 터보팬 엔진 개발 및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 소재 설계 분야에 대한 어마어마한 프로세스 자격을 확보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고 집중 보도하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최고의 엔진으로 최고의 무기 판매상 그룹에 합류하려 한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프렛 앤 위트니와 손을 잡고 항공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 방산업계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3대 항공 엔진 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렛 앤 위트니, 롤스로이스 등의 부품을 제공하는 주요 부품 공급사라고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프렛 앤 위트니 등 해외 항공 엔진 개발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항공 엔진 공동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프렛 앤 위트니 등 글로벌 주요 업체와 이러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일본 IHI와 독일 MTU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한국 정부가 지난해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계획을 밝힌 이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약 400억 원 규모 공장 증설 투자 계획을 내놨다고 보도하면서 한화가 독자적으로 선박이나 미사일 엔진 제작 역량을 갖췄지만 이보다 많은 것을 해내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군사 국방 분야 전문지인 제인스도 한화의 새로운 항공기 엔진 공장이 한국 정부의 독자 엔진 개발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처럼 주요 해외 언론들이 한화의 항공 엔진 개발 추진 뉴스를 주요 뉴스로 소개한 것은 한국의 대표적 방위산업 기업이 지상방산에 이어 진입 장벽이 높은 항공기 엔진 개발 분야에까지 뛰어든 것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한화가 손잡은 기업이 항공 엔진의 명가 프렛 앤 위트니이기 때문입니다. 프렛 앤 위트니는 F-22의 엔진인 F-119를 만들 때 블레이드 로터를 적용하는 등 경량화를 위한 신기술을 많이 적용해 부품수를 40%나 줄였고 4세대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를 적용하여 엔진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회사입니다. 또한 티타늄 합금 등을 활용해 엔진의 내열성을 향상시켜 추력을 강화하였고 이 모든 것이 다른 나라 항공 엔진 기술에 비해 몇십 년을 앞서간 기술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더구나 KF-21은 베이비랩터라고 불릴 만큼 F-22와 외형적 구조에서 유사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프렛 앤 위트니와의 협업은 방산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 회사의 협업은 다이아몬드형 스텔스기에 가장 잘 맞는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프렛 앤 위트니가 한화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국제 공동개발 파트너로 삼았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두 회사의 협업은 KF-21의 성능을 F-2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신의 한 수가 될 전망인데요. 현재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을 가진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 국가뿐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한화가 생각하는 항공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400K가 유사하지만 추력과 연료 소모가 훨씬 뛰어난 엔진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투기 하나를 개발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과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중국 전투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속에서 기체에 손상이 가고 심지어 비가 오면 물이 새서 비행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가 만든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수-5275 전투기가 재조명을 받자 우크라이나 군사전문가는 국제항 공전문지 에어온라인을 통해 러시아의 두 번은 속지 말자라고 지적하면서 수-5275 전투기는 그렇게 매력적인 전투기가 아니다. 러시아의 과장 광고에 속지 말자,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F-35를 살 수 없다고 대신 수-5275 전투기를 사려고 하는데 수-5275는 전혀 성능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러시아산 전투기를 사느니 KF-21을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F-35를 못 사서 안달이라면 이를 대신할 가장 매력적인 대안은 대한민국의 KF-21이라고 말한 것인데요. KF-21이야말로 F-35에 가장 근접한 4.5세대 전투기이며 미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달리 정치적 부담도 없는 대한민국의 전투기라 중동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한국의 KF-21이 미국이 엔진을 안 주면 만들지 못하는 심장 없는 짝퉁이라고 놀리던 대만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한국은 지상전의 제왕이라 할 수 있는 자주포와 전차를 독자적으로 개발도 하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된 데 이어서 이제 KF-21까지 개발해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대만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대만이 그렇게 원하는 F-35의 수출은 승인해주지 않으면서 F-16V 신형을 66대 주겠다면 달래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돕지 않으면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어려운 대만이 한국의 KF-21을 폄하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위기감을 느낀 대만도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안을 보면 대만이 만들려고 하는 전투기의 외형은 자기들이 그렇게 폄하했던 KF-21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엔진까지도 KF-21에 탑재하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렇게 KF-21을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고 모방하고 따라할 거라면 조롱이나 하지 말지 대만은 실력은 없이 군사적 허세술만 는 것 같습니다. KF-21은 최근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음속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커다란 산맥 하나를 넘은 것과도 같습니다. 음속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 전투기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카이가 KF-21의 속력을 음속을 돌파할 때까지 체계적인 시험 테스트를 거쳐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KF-21은 최고 속도를 기록한 날 중장거리 미티어 미사일 첫 실사격 테스트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년간 불철주야 노력해온 한국 엔지니어들의 저력이 KF-21 양산이라는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 엔진까지 국산화하는 날이 온다면 한국 방산의 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전투기의 심장은 엔진이며 엔진 다음으로 중요시되는 장비가 바로 눈과 두뇌 역할을 하는 레이더인데요. 한국은 현재 엔진을 완전히 국산화하지는 못하고 있고 한화가 항공 엔진 국산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더는 국산화에 성공했고 이번에 미티어 미사일 중무장 시험 발사 테스트에서 국산 A사 레이더의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 증명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KF-21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실무장 시험 발사는 중거리와 단거리 모두 단 하루에 끝났다는 점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거리나 단거리 한 가지를 성공한 뒤 수개월 뒤에 다음 단계 시험 발사를 하는데 한국은 속전속결로 중거리와 단거리 시험 발사를 하루에 몰아서 모두 시행하고 성공시켜 한국이 얼마나 KF-21 개발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KF-21에 비싼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하려는 이유는 미티어가 갖고 있는 확실한 성능 때문입니다. 미티어의 대표적인 성능 지표는 회피 불가능 구역으로 보통 중거리 미사일이 날아가면 중간 단계에서 적기를 포착하는데 최대 사거리 60km의 미사일이 접근하게 되면 표적기는 미티어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미티어의 경쟁 모델인 암남은 25km까지 접근해야만 적기를 100% 추격할 수 있는 회피 불능 구역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남은 피할 수 있어도 미티어 미사일에 포착되면 죽은 목숨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첨단 미사일도 자체 레이더 시커를 가동시키기 전에 전투기에서 표적 신호를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더가 100% 성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KF-21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미티어의 사거리는 87km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국산 A사 레이더의 성능은 1제곱미터 정도의 RCS를 작은 소형 표적을 87km 범위에서 탐지, 미사일을 유도하는 데 성공하면 현재 F-16 전투기에 장착된 최첨단 A사 레이더의 APG-80이나 83 수준과 같은 대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요격 거리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탐지 거리는 0dB 수준에서 140km 이상의 탐지 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제품 시험까지 마치게 되면 180km 이상까지 탐지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A사 레이더의 특징인 주파수 모드를 가동하면 200km 중반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이러한 기능은 서해상에서 중국산 전투기들을 원거리에서 상대할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KF-21 보라매의 장거리 교전 능력은 미티어의 성능뿐 아니라 국산 A사 레이더의 성능으로 인해 상당한 위력을 갖출 전망입니다. 국산 A사 레이더와 비교되는 미국 노스롭 그루먼사가 개발한 APG-83 A사 레이더는 F-16 전투기 블록 70형 이상의 최신 기종에 들어가며 FA-18과 폭격기에도 장착할 예정으로 알려진 미 공군의 주력 레이더입니다. APG-83 A사 레이더의 성능은 기존 레이더에 비해 최소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 체인저로 기대를 모르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최대 탐지거리는 370km 미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그리스 공군이 자국 전투기를 개량하면서 발표한 APG-83 A사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제곱미터의 RCS 표적 강도를 나타내는 전투기를 예로 FA-18과 라팔 전투기를 상대로 87km 정도에서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보라매 전투기도 표적기를 87km 부근에 배치하고 미티어 미사일 발사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국산 A사 레이더의 성능은 F-16 전투기에 장착되는 최신형 미국제 A사 레이더 이상의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 보라매가 추가로 진행되는 항공유도 폭탄이나 공대지 무장 실사격 시험에서 원거리 지상 표적까지 정확하게 타격하게 된다면 미국이 개발한 첨단 레이더와 대등한 성능을 한국의 국산 A사 레이더가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한국의 국산 A사 개발 과정은 거의 기적이나 다름없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은 한국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시선을 감내하며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는 개발 과정을 불과 7년 만에 달성했는데 그만큼 연구원들의 피, 땀,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라매 전투기의 국산 A사 레이더는 이탈리아 외의 여러 유럽 국가들과 수출 협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았음에도 7년 만에 개발에 성공하고 시제품을 세상에 내놓은 것은 물론 유럽 국가들과 레이더 수출 협상에 나서자 세계는 한국의 투지와 빠른 개발 속도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유럽은 한국이 레이더 분야의 선진국인 이스라엘을 제치고 항공 분야의 선진국인 이탈리아와 수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표정입니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는 FA-50 경전투기와 경쟁하고 있는 M346 훈련기를 베이스로 하는 훈련기에 한국에서 A사 레이더를 수입해 안테나 시스템을 통합하고 자신들에게 맞는 레이더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기존의 영국산 레이더를 사용하던 레오나르도사가 한국산 A사 레이더를 수입한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으며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레이더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추가 수출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A사 레이더 국산화는 물론 LIGN-X1이 개발한 KF-21 보라매 전투기용 전자전 시스템을 미국산 전투기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상 전투기는 KF-16과 F-15K입니다. 전자전 시스템은 전자기기와 전자파를 이용하여 전투 상황에서의 정보 수집, 분석, 통신, 방어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인데요. 현재 한국 공군에서 운영되는 미국산 전투기에는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국산 전자전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KF-16과 F-15K 개량 사업에 맞춰 LIGN-X1이 개발한 보라매 전투기용 전자전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도 한국의 제안을 반대할 리가 없는 게 미국은 자국산 전투기에 외국산 무장을 통합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전자전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에는 관대해 이스라엘처럼 대한민국도 자체적인 전자전 시스템을 미국산 전투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개발한 첨단 전자전 시스템은 절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방산기업 LIGN-X1은 이미 KF-21에 들어가는 전자전 시스템을 이미 완성했습니다. LIGN-X1의 전자전 시스템은 전투기 내부에 적용한 일체형으로 개발되어 비행시 항력이나 운용 유지의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KF-21이 양산을 앞두고 더욱더 강력한 성능을 장착해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도 불편한 인도네시아를 더욱 압박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강경한 발언으로 인도네시아를 코너로 몬 것입니다.
한국의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1조 원 이상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는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들어주고 선입금 후이전 방식으로 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일 인도네시아 연구원들이 KF-21 관련 중대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및 협력을 재고할 수도 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라는 강경 발언을 하자 인도네시아도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에 1조 원을 깎아주더라도 시제기도 주지 않고 기술도 이전해주지 않아도 된다면 대한민국에 불리한 안이 아니다. 더구나 시제기는 물론 기술 유출까지 막을 수 있고 전투기 판매는 지속할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내지 못한 돈은 우리가 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나긴 했지만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크게 줄였고 본격적인 양산 시점이 되면 인도네시아에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를 향해 확고한 입장을 피력한 것은 물론 한마디로 할 말을 다한 것인데요. 이처럼 한국 방사청 신임 청장이 강경파로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도 대한민국을 상대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어떤 제품이든 제품을 판매한 이후에 AS,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고가의 제품이라면 특히 더 그렇죠.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그에 걸맞는 사후 관리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이 잘합니다. 한국 제품과 해외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들은 가격, 성능 등에서 차별화된 포인트가 있지만 특히 AS 분야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방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최근 전투기를 구매한 고객들을 전부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공군본부 감찰실 주관으로 카이와 공군, 방사청이 힘을 합쳐 한국산 항공기 및 훈련기 운영국들과 국산 항공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교류 의장을 마련한 것인데요. FA-50, KT-1, T-50 등을 구매해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페루, 필리핀, 태국과 지난해 FA-50을 최초 도입해 운영 중인 폴란드 그리고 FA-50 신규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한 말레이시아 등 7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가 특히 의미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장관, 차관 등 고위급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실제 전투기를 운영하는 실무 담당자까지 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무려 220명이나 되는 참석단을 구성했습니다. 유재문 공군 군수사령관과 공군본부 정선규 군수참모부장 등 공군 주요 관계자는 물론이며 국내외 항공기술 전문가까지 총출동 총 2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단순히 정보교류 회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무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고 안정적인 사후관리, 부품 제공 서비스까지 어필하는 중요한 자리였고 공군력을 한국에 의존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1조 원 이상의 FA-50 전투기를 구매한 말레이시아도 당당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좌불안석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한국 방위사업청장은 KF-21 사업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밀 유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중대 기술 유출이 확인되면 공동개발 협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인도네시아 측에 허여한 기술은 초보적 수준이다. 실제 기술이 이전되는 건 2026년 개발이 완료된 이후 시점이다라고 밝히면서 기술 이전의 결정권은 우리가 쥐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선 인도네시아를 배제한 단독 개발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측은 약속한 1조 6천억 원의 분담금을 모두 낼 수 없다고 통보했는데요. 이에 우리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기술 이전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덜 낸다면 기술도 덜 줄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예상보다 덜 받는다는 건 당연히 개발회사인 카이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와 더 이상의 기술 협력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 협력 대상으로 인도네시아는 버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고객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과연 한국이 제공한 일부 기술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시제기를 제공한다고 인도네시아가 그들이 원하는 IF-X를 자체 생산할 수 있을까요? 이 역시 불가능입니다. KF-21은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X 프로젝트가 낳은 작품으로 연구개발 인력 1,500여 명이 투입되어 개발과 양산까지 8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전략무기체계 개발 사업입니다. 방위사업청 주도하에 500개가 넘는 국내 연구기관과 대학 그리고 국내외 협력업체가 참여해 201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 이제 곧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KF-21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 시속으로 표현하면 2200km이며 항속거리는 2900km, 한 번 이륙해서 서울과 제주를 3회 왕복할 수 있습니다.
최대 무기 탑재량 7,700kg, 카이 개발 인력 1,500명, 기체 크기 기준으로 동급 모델인 보잉 FA-18 슈퍼호넷, 유로파이터 타이푼, 다소 라팔 이상의 항공전자 시스템이 탑재되며 국산 부품과 장비 비율이 높아서 실전 배치 이후부터 들어가는 운용 유지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KF-21의 중요한 기술은 패스 초정밀 조립, 오차 범위 0.025mm라는 점입니다. 시제기부터 양산 모델까지 생산 공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동체 조립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자동화 정밀 조립 장비인 패스의 몫인데요. 지구 대기권 내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크기는 B747, A380과 같은 대형 기종의 경우 최대 400톤에 이르는 무거운 물체입니다. 기체 크기에 맞는 힘을 가진 엔진이 장착되어 비행하지만 비행 환경과 다양한 공기역 요인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외 항공여행에서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 기체가 크게 흔들리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텐데요. 커다란 B747부터 2인승 세스나까지 모든 비행기는 사소한 외부 요인에도 비행에 영향을 받습니다. 초음속 비행으로 각종 커다란 응력, 스트레스, 압력에 더 민감한 전투기는 조립적 밀도가 높을수록 비행 특성에 관여하는 변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에 초정밀 조립이 가능한 패스는 동체에 가해지는 다양한 힘으로부터 기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381개의 부품과 9,500여 개의 하드웨어가 체결되는 KF-21 동체는 단 한 개의 부품이라도 가공과 조립이 잘못되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립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패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정밀도입니다. 항공기 조립 공정은 큰 틀에서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수, 중앙동체, 후방동체를 이동장비에 실어 결합하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이들 구조물을 유압장치에 실어 조립했으나 조립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패스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초정밀 조립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방, 중앙, 후방 3개의 동체로 나뉘어진 주요 기체 구조물을 휘어지지 않으면서 설계도에 나와 있는 수치에 맞춰줍니다. 패스는 KF-21 생산 인프라의 하나로 개발되어 2019년부터 설계 및 제작에 들어가 이번에 공개한 시제 1호기 조립부터 투입되었는데요. 레이저 트래커라는 장비가 전방, 중앙, 후방의 포인트에 동체가 정확히 결합되었는지를 내장된 컴퓨터가 확인하며 작업 오차율은 0.025mm 이하의 완벽한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짜 기술은 패스 같은 생산 기술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약속했던 분담금을 다 내지도 않고 적은 분담금만 받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런 생산 기술까지 이전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뭘 몰라서 그렇지 KF-21의 공정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자기들이 개발했다며 공개한 4.5세대 전투기 모겁인데요. 2022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디펜스 2022 포럼에서 4.5세대 쌍발 전투기 I-22 시카탄 모겁이라며 이 기체를 공개했습니다. 모겁을 공개한 PT 인포글로벌사는 인도네시아 국영회사인데요. 2022년에 이 정도 수준을 내놓다니 한국이 20년 전쯤에 내놓은 KF-X 설계안 중 카나드형을 닮았습니다. 길이 12.5m, 높이 3.5m, 날개 길이 7m 트윈 엔진, 단좌형, 복좌형의 멀티롤 전투기 설계 인도네시아, 생산 인도네시아, 한눈에 보기에도 추정밀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KF-21 기술을 이전해준다 해도 제대로 적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분담금도 다 안 내는 인도네시아에게 핵심 생산 기술 이전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최근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기술자들이 KF-21 개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USB에 담아 유출하려다 적발됐다는 소식을 접한 인도네시아 추정 해킹 조직이 국내 사이트를 공격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어논 블랙 플래그 인도네시안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커 조직은 텔레그램에 지난 2월 2일 CNBC에서 보도한 기술 유출 기사 링크를 공유하면서 불쾌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투기 정보와 데이터를 인도네시아 국적 기술자가 훔쳤다는 소식을 접했다. 인도네시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세계인이 눈에 인도네시아를 더럽히고 싶냐며 불만을 드러냈고 인도네시아를 건들지 말 것을 강조하며 보복으로 한국의 웹사이트가 다음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협박했는데요. 그 후 정말 해킹한 국내 사이트 두 곳의 로그인 페이지 웹 주소와 패스워드를 텔레그램에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당한 홈페이지 중 하나는 개발 테스트 서버로 추정됩니다. 개발 서버의 경우 보안에 취약한 코드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익명을 요청한 보안 전문가는 인도네시아 해커들의 경우에도 애국주의적 성향이 강해서 주변국들과 많은 마찰을 빚고 있다며 맹목적인 애국주의에 의해 자국의 잘못에도 상대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해킹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해킹당한 사이트들이 방문자가 많다거나 수많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이트는 아니라서 큰 피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산업체나 정부기관에서는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비 일부를 내고도 KF-21을 제돈 내고 사가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술 유출이라는 무리수를 두고만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KF-21과 같은 전투기를 갖고 싶어하는 열망이 큽니다. 그래서인지 인도네시아 국민들 역시 협력 국가에 기술 유출이나 하고 있냐며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늦은 듯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기술협력 대상으로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전투기를 얻고 싶다면 한국에서 생산된 전투기를 제 돈 내고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월드 디펜스쇼 2024 전시회에서 항공 분야 핵심 부품을 비롯한 육군, 해군, 공군 솔루션을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이목을 끈 것은 많은 중동 국가들의 시선이 쏠려있는 사우디 방산 전시회에서 대한민국의 최초 전투기 KF-21의 엔진 등 항공 분야의 핵심 역량을 선보이며 차세대 엔진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KF-21의 심장인 F414 엔진과 전투기 인운인 A4 레이더, 첨단 항전 장비와 항공기 생존 체계인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등 전투기의 핵심 부품까지 모두 공개하며 KF-21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산 전시회에서 엔진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엔진 핵심 기술에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자신감 있는 행보는 해외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 이는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엔진의 신뢰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너럴 일렉트로닉 에어로스페이스, 프렛 앤 위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글로벌 엔진사의 주요 부품 공급사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프렛 앤 위트니 등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항공 엔진을 공동 개발하는 역량을 갖춘 곳입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글로벌 메이저 업체와 이러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는 일본의 IHI, 독일의 MTU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036년까지 첨단 엔진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엔진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하반기 양산할 국내 최초 국산 전투기 KF-21의 개량형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최신 전투기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자체 엔진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국뿐입니다. 게다가 이미 KF-21은 공중급유 비행시험과 미티어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화제가 되었고 나날이 더 완전한 전투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거리 작전 수행을 위해선 공중급유 능력이 꼭 필요한데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이 공중급유 비행시험에도 성공했죠. 아시다시피 공중에서 급유가 가능하게 되면 비행기 채공 시간이 늘어나 더 먼 거리를 날아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중급유를 한번 받으면 작전 반경이 무려 50%나 넓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사청은 오는 2025년 3월까지 60여 회에 걸쳐 다양한 고도와 속도에서 KF-21의 공중급유 능력 검증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1년 안에 60회의 일정을 잡았다는 점에서 이미 공중급유 관련해서는 검증이 아니라 실훈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완성도는 갖추었고 능숙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KF-21의 완성도에 정점을 찍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F-21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직접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성능, 완벽한 국산화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걸까요? 아무리 국산화도 좋지만 실전 성능이 우선이기 때문에 허접하게 개발하느니 수입품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최근 KF-21이 발사에 성공한 영국산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성능을 지닌 미티어는 고속으로 먼 거리를 날아갑니다. 영국도 이 미티어 개발에 17년이나 걸렸습니다. 미티어를 영국으로부터 샀으니 기술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영국이 핵심 기술을 순순히 내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티어 미사일을 우리 기술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은 2035년까지 미티어 개발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미티어급 미사일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KF-21의 무장에 드는 비용을 아끼는 것을 물론이며 수익화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무엇을 개발하든 유럽산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갖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KF-21에 장착된 A4 레이더 기술은 물론 미티어 미사일까지 우리 기술로 제작해 장착할 수 있다면 KF-21의 수출에 굉장한 수익 옵션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2030년에는 공대함과 공대지 미사일을, 2040년에는 초음속 미사일과 레이저 무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KF-21은 공중급유 시험과 미티어 미사일 발사 테스트까지 끝마치면서 이제 사실상 양산만 남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국은 개발부터 생산까지 정말 빠르게 진행하는 능력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KF-21의 속도전을 부러운 시선으로 지켜보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돌입했다고 밝혔는데 최근 이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이 공개됐습니다. 이제서야 이 사업이 일본 의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형식적인 절차 외에 진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체의제조는 3개국 공동기업체가 담당하고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이 기체 개발을, IHI가 엔진을, 미쓰비시전기가 전자시스템에 기여하기로 했고 영국 BAE 시스템스와 영국 롤스로이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등도 참여한다는 방침만 정했을 뿐입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진척은 오히려 한국이 더 빠릅니다. 한국으로부터 천궁2를 사간 사우디가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 KF-21을 기반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는 분명 기술 공유, 자금 투입 비율을 가지고 일본과 장기간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 이 협력은 훨씬 심플하겠죠. 자금을 댈 테니 전투기 개발과 기술 영역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일본에서 현실을 자각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매체에 일본 군사 전문가가 KF-21이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은 이유라는 글을 올려 일본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항공군사평론가 관겐타로의 글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텔스기가 비싸다면 한국산은 어떨까? 한국의 오리지널 전투기가 폭발적으로 팔릴 것 같은 이유, 어중간함은 의도한 것일까입니다. 칼럼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 산무기가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FA-50 전투기, K9 자주포, K2 전차 등의 장비가 유럽, 중동, 아시아를 중심으로 판매 경로를 확장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는 이들을 총 2,000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라 포탄 비축을 보충하기 위해 수십만 발의 포탄을 미국에 수출하여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서방의 신흥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있으며 2024년 수출 총액은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신형 스텔스 전투기, 츠카이가 제조한 KF-21 보라매는 가까운 미래의 각국의 차기 전투기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널리 주목받을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도 최근의 일이며 한국이 제트 전투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21세기에 들어서입니다. 처음 개발한 것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의 도움을 받아 만든 카이가 제조한 T-50 골든 이글입니다. 한국은 이 T-50의 높은 비행 성능을 활용하여 파생형까지 잇따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대지 공격 능력을 부여한 TA-50이나 유도무기와 고급 아비오닉스, 즉 항공기 탑재 전자장비를 탑재한 FA-50도 탄생시켰습니다. T-50에서 시작된 이 골든이글 시리즈는 이제 한국 공군뿐만 아니라 고가의 제트 전투기 도입이 어려운 중소국우리에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제트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리즈 총계로 이미 200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심지어 앞서 언급한 폴란드에서는 과거 최대 규모인 48대의 주문을 받는 등 생산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FA-50의 성공으로 전투기 시장에 진입하여 실적을 쌓고 자신감을 얻은 한국이 더 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개발에 착수한 것이 KF-21입니다. 이 기체의 엔진으로는 슈퍼호넷과 동일한 F414가 선택되었으며 FA-50과는 달리 쌍발로 마치 F-18에 필적하는 비교적 대형의 고급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KF-21은 전투기에 특화된 설계 사상이 특징이며 가속력이나 상승력 등의 기동성은 F-18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KF-21은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려 하면서도 레이더 반사의 원천이 되는 각종 무장을 수납하는 웨폰 베이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인 F-21 랩터나 F-35 라이트닝2 등과는 다른 특징 중 하나입니다. 대신 4발의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와 암나물 기체에 장착했기 때문에 스텔스성과 저비용을 양립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스텔스 기능을 제외하면 KF-21은 F-35A의 매력적인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전투기 발전 과정을 굉장히 자세히 조사했으며 최근 한국이 무서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와 부러움이 느껴지는 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KF-21 보라매가 F-35A를 구매할 수 없는 나라에 손쉽고 저렴하게 입수 가능한 F-35가 될 수 있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일본의 군사 전문가가 이렇게 많이 팔릴 것을 우려한다는 것은 역으로 일본이 보기에도 KF-21이 글로벌 방산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KF-21, 과연 수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